본 방송은 11월 23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You can have it all now if you can call my name. Come on up, you gotta let it all go so you can take me away. Come on up, you beautiful mess. I wanna see your hair. Come on up, you're just like a Basquiat. Can't you see you're the same? Come on up. 고품격 야구 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스타 야자수 600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오늘도 지난 월요일 방송에 이어서 권호섭 PD님, 김선홍님, 그리고 이금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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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월요일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야구 영화 리뷰 한번 해볼 건데요. PD님이 주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사실 1부에서는 야구와 관련된 한국 영화 리뷰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메인 네. 이번 스토리의 메인 주제는 사실 2부에서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음, 왜냐면은 해외 네. 영화가 훨씬 더 재밌고 풍부한 이런 야구 영화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한국 영화는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네. 2부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야구와 관련된 영화 좀 다양하게 다뤄보면서 조금 리뷰해보는 영화 리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영화, 야구 영화들 보기 전에 갑자기 문득 든 궁금증이 있는데, 이 해외로 권역을 넓혀보면 가장 오래된 야구 영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오래된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어, 당연히 야구의 근원지가 미국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야구 영화의 근원도 사실 미국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라이트 오브 음, 더 뱃이라는 영화인데 1915년 개봉작이에요. 근데 이제 이 라이트 오브 더 뱃은 이제 야구 선수인 남자 주인공의 러브 스토리를 담은 영화인데 이제 너무 오래된 영화고 저도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영화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솔직히 어, 잘 모르고요. 예, 다만 이제 극 중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통산 최다승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감독인 존 맥그로가 이제 직접 출연한다고 하는데 저도 직접 영화를 보지는 못해서 어떤 내용으로 출연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라이트 오브 더 뱃이라는 1915년도 작품의 영화가 가장 오래된 야구 음, 영화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야구 정주국이다 보니까 정말 오래전에 나온 야구 영화가 실존하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저도. 야구에서 이제 야구가 미국에서는 내셔널 패스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놀이이자 국기죠. 그러다 음, 보니까 영화 초창기부터 아이템으로 자주 사용됐고 그 뒤로도 뭐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죠. 픽션이든 뭐 사실 재현이든 다큐멘터리든 그러다 보니까 뭐 야구 영화사 110년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뭐 정말 무수히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네. 야구 영화 100년이 넘었습니다. 1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안에 정말 무수한 작품이 있다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해외 야구 영화 이야기해 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야기 나눌 영화는요. PD님이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제가 들고 온 첫 번째 영화는 이제 실화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메이저리그 투수 지미 모리스 이야기거든요. 2002년 음. 개봉한 더 루키라는 영화고요. 사실 이 영화는 그 야구 선수를 꿈꾸는 어린이나 예전에 꿈꿨던 지금 현재 어른들은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가 제가 진짜 심심해서 영화 리뷰 같은 거 많이 봤는데, 저도 이 영화를 유튜브에서 요약본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 지미 모리스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영화의 배경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 시대는 1999년에 이제 미국 텍사스 지역을 바탕으로 다녀요. 그 음. 이제 텍사스의 이제 빅레이크라고 하는 시골 마을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제 이 마을에 한 고등학교 야구부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이제 과거 싱글A에 전전을 하다가 이제 끝끝내 부상으로 인해서 메이저리그 진출이라는 빅리그 꿈을 접고 이제 지역 학교에서 본인의 고향팀 학교에서 이제 화학 교사로 일하면서 이제 학교 야구부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겸직이죠,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선생님 이름이 지미 모리스. 이 선생님이 이제 뒤늦게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그 내용을 다루는 게 이 영화의 핵심 배경입니다. 지미 모리스 선수는 진짜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 아닌가요? 네, 지미 맞습니다. 모리스가 어떤 사람인가요? 이제 지미 모리스는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원래 마이너리그에서만 활동했던 선수거든요. 이제 1983년 1월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이제 고등학교 이제 미러키로 지명으로 미러키에 지명되면서 입단을 했으나 이제 싱글A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사실. 이제 그 이유가 음. 이제 고질적인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서 약 7년 동안 마이너리그에서 뛰었으나 뭐 그렇게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생계가 걸려 있는 만큼 야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또 마침 또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는 팔꿈치 컨디션이라고 해서 그 꿈을 포기한 채 이제 본인의 고향이었던 텍사스 지역의 레이건 카운티라는 고등학교에서 화학 교사로 재직을 합니다. 생각보다 야구 공부도 잘했나 봐요. 이 지미 모리스 선수가. 이제 그 화학 교사로 재직하던 중에 이제 교내 학생들이 이제 약속을 하나 해요. 이제 본인의 야구팀이 지역 본선에서 우승을 하면은 이제 당시 코치였던 지미 모리스한테 선생님 한 번 더 저기 뭐야 메이저리그 트라이아웃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에 우연치 않게 메이저리그 트라이아웃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영화와 같이 157kg라는 구속을 찍거든요. 과거에 팔꿈치 부상으로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었다라고 선언을 받은 그런 선수가 이제 나이가 35세 나이에 와서 그런 구속을 달성하는데, 그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보상 회복으로 템파베이와 결국에는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 이후 9월 확장 엔트리 때 메이저리그에 결국엔 콜업이 돼서, 또 마침 본인의 고향팀인 텍사스 레인저스 원정으로 상대를 해가지고 35세의 나이로 데뷔해가지고 커리어의 첫 시작을 삼진으로 처리하는 아주 좀 영화 같은 정말 장면이 펼쳐졌고, 그리고 이후에 원포인트 불펜으로 사용된 모리스 선수예요. 근데 이제 99년에 뛰고 00년도에 뛰고 이제 두 시즌 동안 뛰었는데, 2년 동안 21경기 등판해서 15이닝 약 4.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는데, 뭐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활약이면 나름 전 개인적으로 충분히 쏠쏠한 활약을 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미 모리스 선수의 이런 대단한 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업적을 기반으로 다룬 영화가 더 루키 영화입니다. 어, 메이저리그에 올라갔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 이 메이저리그에 어떻게 콜업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의 연장선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이 지미 모리스가 가르치고 있던 이 학교의 야구부는 사실 거의 하위권에 머물던 만년 꼴찌 팀이었어요. 근데 이제 음. 모리스가 이제 이 본인들의 학생 선수들의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 너네들이 지역 예선을 해서 통과를 해서 좋은 성적을 보이면은 내가 메이저리그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냥 장난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거짓말처럼 이 학생들이 실력이 진짜 완전 월등히 올라섭니다. 그래서 지역 예선 통과는 물론이고 이제 그 해당 팀이 우승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리스는 본인의 했던 약속을 지키긴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트라이아웃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진짜 엄청난 구속으로 해가지고 스카우트의 눈도장에 들어서 정말 본인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메이저리그의 데뷔. 그러니까 사실 그 고등학교 이후에 마이너리그 생활할 때는 정말 본인의 꿈에 그렸던 그 메이저리그 데뷔였는데, 지금 35살이라는 나이로 그냥 우연치 않게 정말 트라이아웃에 도전을 했는데 메이저리그 데뷔까지 한 방에 이뤄버리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네. 일단은 뭐 학생들이 뭐 만년 하위권 팀이 이제 지역 예선 통과도 하고 우승까지 했다는 것도 되게 믿기지 않는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이분이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서 야구를 포기를 하고 교사로 재직을 했으면 그 사이에는 뭐 공백기가 무조건 있을 것이고 선수들보다는 공을 던지는 횟수가 적을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야구를 쉰 사람이 아까 뭐 말씀해 주셨듯이 157까지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구속이 올라가거나 신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솔직히 일반인의 경우라면은 자연 회복으로 신체 자체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딱 그 사례인데 제가 딱 야구를 고등학교 때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깨 인대가 찢어졌다는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 음. 당시에 제가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누르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스트레칭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깨가 상당히 아팠거든요. 근데 몇 년 뭐 거의 한 4년, 5년 가까이 야구를 안 하다 보니까 어깨 인대가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 대신에 117까지 던졌던 구속은 이제 더 이상 던질 수 없는 진짜 꿈의 구속이 되어버렸고요. 어, 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취미로 야구를 하는 입장인 거고, 프로 선수는 오랜 휴식이 몸을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일상생활 기준이지 선수로는 이제 감각 문제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그 트레이닝 같은 거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근육은 퇴화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이나 여타 다른 부분들이 퇴화하면 퇴화했지 향상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사실 그 사이 꿈을 꾸준하게 몸을 만들었다 해도 쉽지는 않죠. 더더구나 그쵸. 지금처럼 과학적인 훈련법이 활성화되지도 않은 시점이고 훈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렵죠. 예, 네. 정말 정말 어찌 보면 낭만이죠, 낭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이 선수가 정말 어릴 때 막 한 7살, 8살, 9살 막 진짜 어린 나이에 야구를 하다가 어깨를 다쳐서 야구를 못 했는데 이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몸이 회복돼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뭐 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겠는데 이 선수는 20대 때 이미 쓸 만큼 다 써가지고 다칠 만큼 다친 상황에서 오히려 노화가 이루어질 나이에 지금 신체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정말 이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한번 이거 나중에 아, 의학적인 소견을 한번 어디서 들어보고 싶긴 한데, 나중에 혹시나 야조수에 좀 그런 의학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 오시면 한번 제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의 또 연속인 것 같은데 지금 피디님이 줄거리를 쭉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거 말고도 영화를 보면서 재밌게 볼 만한 요소들을 또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의 야구적인 요소 말고도 뭔가, 어, 배경 연출이라던가 그 미국 자체의 뭔가 생활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직접 미국은 살아보지 않았고, 여기 뭐 금강님이 미국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데 이제 영화에서 배경으로 나왔던 그 텍사스 시골 마을의 뭔가 분위기라던가 이런 분위기를 중간중간에 이제 컨트리송이라고 하나요? 그 BGM으로 잘 깔아주면서도 그런 영상적인 요소를 잘 살리고 있거든요, 이 영화가. 그래서 그 텍사스 동네 곳곳이 뭔가 시골이어서 황무지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또 여기가 원유 산업으로 유명한 동네여서 곳곳에서 음, 뭔가 시추 시설 같은 그런 장비들도 자주 등장을 하고 뭔가 그런 미국 지역 배경을 조금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해 줬고 또 야구적인 요소를 보자면은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이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그 다 큰 성인이 된 지금 뭔가 나도 항상 한 번쯤은 상상을 하잖아요. '나도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한 음. 번이라도 등판을 해 본다면 음, 어떨까.'라는 상상을 그쵸. 야구인들은 무조건 하는데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그 심정을 정확히 대변해 주는 연출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중에서 이제 어린 시절 모리스가 나오는데 이제 혼자 방 침대에 누워가 자기 침대에 누워서 그 월드 시리즈 무대에 등판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는 그런 씬도 있고 또 리틀 야구 경기에서 본인이 승리 투수가 되는데 이제 무뚝뚝한 아빠한테 그거를 굉장히 자랑하는 모습, 신나게 자랑하는 모습 또한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결국에 마침내 그 꿈을, 메이저리그 등판이라는 꿈을 이루는 그 현실이 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까지,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생활, 그리고 메이저리그 콜업까지의 그 통보를 받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격에 찬 모습이라던가 감정의 변화,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모리스라는 선수는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아저씨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첫 등판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어린 신인 선수처럼 그 긴장을 하는 모습 또한 정말 그 영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펜으로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등판을 할 때 그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워킹, 그러니까 그 메이저리그 야구장 배경 정말 잘 나타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모두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야구인들이 꿈이 담긴 그 메이저리그 첫 데뷔라는 그런 디테일한 모습을 정말 잘 살린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평점까지 내려본다면은 어린 시절 야구라는 꿈을 키울 때 이 해당 영화를 저는 봤던 저로서는 5점 만점에 4점 정도의 평가를 좀 주고 싶어요. 그냥 바로 평점 이어가면 되는 건가요? 뭐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도 4점 주고 싶습니다. 누구나 꿈꿀 상황, 그리고 놀라운 실제 감동을 했기 때문에, 요 영화는 4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도 금강님도 4점, 4점 주시죠. 네, 저도 4점을 주고 싶고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딱 그 사실도 적당히 섞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다루고. 그래서, 네, 아주 좋은 영화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모리스 선수가 이제 은퇴 이후에 다시 그 원래 있던 학교에 돌아가서 학교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봤을 때도 약간 낭만 넘치는 모습도 감히 실제 있었던 일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낭만 넘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음.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세 분 모두 4점을 매겨 주셨고요. 첫 번째 영화 더 루키. 음. 꼭 보세요. 진짜 실화를 강추합니다. 바탕으로 했는데 예. 실화가 아닌 것 같은 영화 또 피디님이 강력 네. 추천하셨으니까 한 번쯤 메이저리그 선발 등판을 꿈꿔봤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화는요. 선웅님이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제가 제일 먼저 가져온 영화는 제키 로빈슨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42입니다. 헤드윅 보스만, 어, 헤드윅 요 보스만 주연. 영화의 주연이 이제 영원한 와칸다의 국왕, 고 체드윅 보스먼이 이 영화에서 제키 로빈슨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제키 로빈슨이 니그로 리그에서 뛰다가 메이저리그로 넘어가게 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시대상을 조금 더 알고 가면 좋은데, 이 당시 메이저리그는 오직 100인만 뛸 수 있는, 음.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흑인은 오직 니그로 리그에서만 뛸 수 있었고요. 이후 내용은 뭐 제키가 스프링 캠프 때부터 상대 선수들은 물론 다저스, 다저스 마이너리그의 동료들에게 마저 인종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이제 이 당시 계약을 할 당시에 단장이 조건을 내걸었던 게 너가 인종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어도 화를 내고 주먹을 먼저 내지 마라 라는 조건이 붙었었는데 그거를 참고 버텨내고 결국에는 브루클린 다저스 선수들도 나중에는 제키 로빈슨을 인정하게 되면서 흑인이 아닌 메이저리거 제키 로빈슨으로 인정을 받아가는 게 영화의 주 내용입니다. 사실 영화 자체는 제키 로빈슨의 전기 영화이다 보니까 재미를 위해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이저리그를 간혹 보면서 제키 로빈슨 데이는 뭐고, 그리고 그때는 왜 42번을 30개 구단 선수들 모두가 달고 뛰는지 궁금했던 야구 팬이라면은 한 번쯤 보는 거를 저는 권장하는 영화입니다. 42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주제로 선배가 하는 영화 리뷰 채널에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뭐 이 영화의 줄거리, 뭐 배경, 고증, 뭐 야구와 뭐 다양한 뭐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사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제키 로빈슨이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초창기에는 오히려 흑인이 뛰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는 실존하는 실질적인 증거라는 이제 대사가
42, 이 42 영화 안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흑백 분리가 되는 게 188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흑인 선수의 메이저리그 출전이 금지가 되었고 이후 63년 동안 제키 로빈슨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데뷔하는 1947년까지 흑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못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영화가 전기 영화지만 100% 사실은 아니에요. 100% 사실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제키 로빈슨의 메이저리그 데뷔 타구 영화에선 쉬운 땅뭐 그 실제 데뷔 타구는 쉬운 3루 땅볼이었는데 영화에서는 거의 뭐 동타임 사실 뭐 심판이 약간 인종차별주의자처럼 보여지는 상황에서 세이프 같은데 아웃이라고 선언을 하죠. 뭐 이런 거라든가 제키의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제키 머리에 머리를 맞추는 프리츠 오스터밀러라는 피츠버그 파이러츠 선수가 나와요. 투수가 나와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좌완 투수예요. 우완 투수가 아니라.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제키 로빈슨의 왼손목을 맞췄어요. 근데 이제 영화적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머리를 맞추고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죠. 뭐 실제로는 벤치 클리어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가 나온 다음에 이 영화를 본 오스터 밀러의 따님께서 우리 아버지 인종차별주의자 아니었다. 영화 너무 우리 아버지 나쁘게 그려냈다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뭐 이 영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실제로 그리고 제키 로빈슨 일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제 피위 리즈와 제키 로빈슨이 이제 어깨동무를 하면서 했던 이제 동상으로도 만들어진 그 장면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1947년 5월 13일 이제 브루클린 다저스가 신시내티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딱 신시내티가 뭐냐면 피위 리즈의 고향이에요. 그랬는데 그 영화 안에서도 피 윌리지가 만약에 뭐 너가 제키 로빈슨이랑 같이 뛰면 뭐 우리는 뭐 너를 이제 고향에서 뭐 제명하겠어 뭐 널 죽이겠어 이런 식으로 위협을 많이 받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막 온갖 이제 흑백 갈등 사단이 벌어진 다음인 6월 20일 경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실제 역사적 사건을 이제 배치를 좀 뭐 뒤로 미룬다든가 뭐 이런 각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키 로빈슨의 등장이 사실 뭐 첫 번째 흑인이라는 그런 느낌의 상징이 아니라 복원이란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처음 등장하는 것보다 중간에 그 없어진 전통을 복원하는 게 정말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가 보여준 관용, 스포츠맨십, 은퇴 후에 제키 로빈슨이 해왔던 그런 선행들, 자선 행사, 뭐 이제 흑인 권리 신장이나 움직임 그런 게 다 종합이 돼가지고 42번이 영구 결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 야구 어느 레벨,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어디를 가든 간에 42번을 아무나 쓸 수 네. 없어요. 이게 그냥 전체 영구 결번이야, 42번은. 특정한 아, 날에만 그렇군요. 쓰는. 네, 그 정도로 되게 소중한 번호가 됐죠. 미국에서 42번은. 네. 네,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 뭐 해봤자 마이너리그 정도에서만 42번을 안 쓰는 줄 알았는데 뭐 초등학교 리그에서도 안 쓴다고 하니까 정말 이 42번이라는 숫자가 주는 이 미국 내에서의 그런 이미지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별점 타임을 가져봐야겠죠? 금강님부터 이 42라는 영화 별점을 한번 매겨주시죠. 저는 영화 4.5점을 주고 싶고요. 음, 사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영화가. 그렇게 영화가 친절하진 않아요. 근데 메이저리그를 알고, 다저스를 알고, 제키 로빈슨을 안다? 하면, 이거는 막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다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행도 제법 됐고 현재 뭐 미국에서 야구 영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걸로 나오는 게 이제 42로 나오니까요. 네, 그 정도로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 처음 봤을 때 당시에도 조금 많은 생각이 들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5점 주고 싶습니다. 제키 어, 로빈슨이라는 네. 선수가 얼마나 그 무시와 괄시를 많이 당하고 그거를 또 참아내면서 메이저리그에 진짜 상징적인 선수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저는 솔직히 영화 보면서도 뜻깊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영화는 진짜
야구 영화에서는 진짜 제일 명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5점 주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도 한 4.5점 정도 주고 싶은데, 일단 영화 내용 자체는 너무 훌륭합니다. 아까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뭐 제키 로빈슨의 일화라던가 뭐 존경심이 제키 로빈슨에 대한 존경심이라던가 그런 것도 저도 충분히 있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연기했던 테드윅 보스만을 조금 극찬하고 싶은데, 사실 체드윅 보스만이 원래 무명 배우였거든요. 이 영화 이전에는. 근데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또 이후로도 뭔가 이런 흑인이라는 그런 상징성 있는 영화에 많이 출연을 했어요. 42도 출연을 했고, 흑인 음악의 대부 영화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고, 또 이제 흑인 히어로물이었던 블랙팬서에도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뭔가 흑인들에게 뭔가 희망을 심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흑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상징성 있는 영화. 근데 이제 그런 영화를 정말 주인공으로서 정말 잘 풀었다.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런 42 역시 좀 평점을 높게 이렇게 가져가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 한마디만 네, 해주시죠. 더 해줄까요? 사실 네네, 좋습니다. 저는 영화 안에서 제키 로빈슨도 제키 로빈슨이지만 이 브렌치 리키어를 맡으신 분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리슨 포드죠? 네, 너무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브린치 리키를 막 찾아봤어요. 이게 보면서. 근데도, 와, 이게 너무 비슷한 거야. 사실 해리슨 포드 하면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진짜 대단한 작품 많이 남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엄청난 오래 되신 분이고, 이게 진짜 대배우구나 싶은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 제키 로빈슨을 연기한 체드윅 보스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배우들까지 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굉장히 일품인 작품이니까요. 어, 야구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또 저희가 별점 중에 최초로 또 5점이 나왔으니까. 네. 오늘 나온 영화 중에 가장 높은 평점, 이 영화 42 저희가 또 강추 드리면서 다음 영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 또 PD님이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네, 다음으로 준비한 영화도 사실 이런 미국의 야구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다룬 영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42와 더불어서 대표 작품인 그들만의 리그라는 영화거든요. 이게 톰 행크스 주연의 매니 파셜 감독의 1992년 개봉작인데, 4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인 선수를 위주로 좀 다뤘다면, 이제 그들만의 리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여성 프로야구 리그였던 그 전미 여자 프로야구 리그에 관한 역사적인 스토리와 여성 야구 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담은 영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과거 실제로 있었던 리그를 또 이것도 배경을 하죠. 실제 있었던 전미 여자 프로야구 리그를 배경으로 하는데, 또 기본적인 스토리는 또 여러 가지 각색에 기반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성 스포츠 그리고 여성 프로야구가 거의 첫 등장했던 그 당시 시대상을 좀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어, 결과적으로 이 전미 여성 프로야구에 대한 내용을 이 영화에서 담고 있는데, 그 이 전미 프로야구가 만들어진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함으로써 남성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이제 대거 입대를 하고,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정상적인 선수 수급이 어려워지고 또 팀과 리그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이제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게 이제 여성 프로야구였던 전미 여성 프로야구인데, 어, 이 내용을 이제 영화에서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을 영화 곳곳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여성의 군수공장 취업을 장려하는 그런 홍보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멘트라던가
어, 야구 경기가 시작할 때 그런 선수 도열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작중에서 많은 여성 선수들이 여자 야구 선수들이 군인 남편 그리고 군인 남자친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또 영화에서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심지어는 이제 여성 야구 선수들이 시즌 중에 이런 남편의 전사를 비보를 좀 전달받는 그런 여성 선수도 있을 만큼 그 전미 여성 프로야구와 더불어서 그 2차 세계대전 중이라는 그 미국의 시대상을 잘 표현한 그 역사적 배경을 잘 나타낸 영화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일단 먼저 영화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들만의 리그 영화 배경을 조금 들어봤고요. 영화 줄거리가 이렇게 되면 좀 궁금해지는데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줄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전미 여자 프로야구 창단부터 그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대전이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전미 여자 프로야구가 창설이 되고 이제 그 창설 과정에서 이제 여러 전국에서 여러 여자 선수들 수급하는 과정 그리고 그 선수들이 리그에서 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성 선수들의 고충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 여자 리그가 왜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뭐 이유라던가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줄거리를 담고 있거든요. 어, 작중에서 사실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는 그 선수 두 명이 있어요. 자매 선수 두 명이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뛰는 팀이 락포드 피치스라는 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감독 역할로 나오는 게 톰 행크스 감독이거든. 아니, 톰 행크스가 이제 감독으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여성 스포츠라던가 여성 선수에 대한 인권이 아직 잘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 역시 여성 선수를 비하하는 감독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여성팀의 감독직을 맡게 되고 초반에는 막 여성팀이 뭔 야구냐면서 선수들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지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감독이었지만 이후에 이런 여자 선수들이 열정적인 플레이를 이렇게 하나둘 나타내니까 크게 감동하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감독 역할을 수행하기 합니다. 근데 이제 톰 행크스가 맡았던 감독력이 지미 주간인데 이 캐릭터의 모티브가 이제 베이브루스라고 불리는 그 필라델피아의 지미 폭스라는 선수였다고 음. 하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톰 행크스가 이제 작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명대사를 하나 남기는데 여성 선수가 이제 실책으로 경기 중에 역전의 빌미를 제공을 하자 이제 선수에게 엄청난 질책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근데 이제 해당 선수가 덕아웃에서 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 명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야구에서 우는 게 어딨냐라는 명대사가 나와요. There's no crying in the baseball이라는 영화 나오는데 이거 영화 작중에서 보면 굉장히 그 상황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음. 이게 나름 어떻게 보면은 여성 선수를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여성 선수에 대한 인권을 잘 보여주는 대사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밖에도 이제 실제 리그에서 여성 선수들의 뭐 화장법 교육이라던가 미용법 교육을 선수 이전에 여성으로서 그런 역할을 강조하고 교육했던 참스쿨이라는 그런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또한 영화에서 상당히 고증이 잘 되어 있어요. 영화에서는 진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막 따라다니면서 여성 선수를 케어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출산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이제 여성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일반적으로는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 또한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리그의 원정이라던가 버스를 타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다니는 장면도 잘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대표적인 여성 선수의 고충을 나타낸 장면이 이제 극중 주인공인 도티 힌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군대에서 돌아온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선수 생활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영화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여성 선수들이 왜 리그에서 장기적으로 뛸 수 없었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성 선수들의 고충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더
붙여보자면 사실 그 영화에서 선수들이 치마를 입고 뛰어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음, 이상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아까 뭐 제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서 야구는 그 인생이거든요. 근데 인생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유흥거리가 필요했고 또 이제 전쟁 중이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이 스트레스가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자극적인 게 필요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 리그를 하면서 좀 더 좀 선정적인 게 필요했어요. 남자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이유로 바지가 아니라 스커트를 입어야 됐고요. 근데 이 스커트도 그 복장 규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피스 플레어드 미니 스커트를 입어야 되고요. 무릎 위로 나오는. 그다음에 검은색 니삭스를 신었어야 됐어요. 이제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니삭스를 신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인드업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일단 선수들이 투수가 슬라이딩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뭐 슬라이딩을 하다가 상처 나는 게 일상이에요. 근데 뭐 슬라이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딸기, 스트로베리스라고 해요. 불렀어요. 그 슬라이딩을 하다 상처 나는 거를. 왜냐면 뭐 다들 뭐 흙바닥에서 축구든 야구든 하다가 이제 까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쭉 딸기 모양으로 까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상처 부위가 막 올라오고 이럴 때 또 이제 검은색 점점 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딱 그 모양이 딸기 모양이어가지고 딸기라 불렀어요. 그런 비화들이 있죠, 실제로는. 네, 참, 저는 이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참, 음, 그 당시 이 남자 선수들이 이제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나갔을 때 유흥거리가 필요해서 여자 선수들이 수급이 된 만큼 여자 선수들을 그때 당시에는 단지 유흥거리로 보고 했다는 사실이 복장도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 음,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 또 금강님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고 재밌게 보셨던 영화라고 하니까 이 영화도 평점을 매겨보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금강님부터 평점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한 3.5점을 주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소재는 되게 재밌는데 영화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영화 조금 음, 불편한 부분도 많고 네. 막 재밌진 않고 사실 그냥 톰 행크스가 나온 영화다라는 느낌이 또 이제 들어요. 사실 아시잖아요. 톰 행크스가 나온 영화가 어 그냥 그딱 그런 느낌 있죠. 톰 행크스의 영화. 약간 예. 개그적인 그죠. 요소가 거기에 그 가미된.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많지만 뭐 볼만합니다.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나름 재밌게 본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4.5점 정도로 점수를 매겼는데, 저는 사실 영화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아까 야구 소녀 얘기했었잖아요. 일부에서 그러한 네네. 맥락과 비슷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여성 스포츠라는 그런 고충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인 뭐 인식 이런 거를 좀 잘 드러내주는 영화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높은 평가를 내리고 싶고, 또 영화 별개로 또 2026년에 다시 이제 미국에서 여자 프로리그 WPLB가 출범한다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기사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렇죠.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또 다시 한번 그때 그 영화에서 봤던 그런 여성 야구의 그런 내용들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결과적으로 4.5점 정도 평점을 주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 엔딩 장면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감동 깊게 봤던 장면이 1940년대에 활약했던 선수들이 이제 현재의 시점, 그러니까 이 아마 작품이 1990년대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시점에 다 모여가지고 그 일종의 기념관을 엽니다. 그 영화에서. 그래서 그 기념관에서 그 할머니가 된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오랜만에 모여서 추억을 회상하고 그런 사진을 같이 보고 이런 씬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이 리그 자체가 존속되지 못하고 뭔가 추억을 사진이라던가 회상이라던가 그런 본인들의 젊은 시절을 그렇게 기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름 안타까우면서도 개인적인 마음을 울려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인상 깊었던 영화에서 다시 한번 4.5점이라는 스코어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여성 프로리그의 부활이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조금 이제 거기다 첨언을 하자면 그 미국이 이 여자 프로 스포츠 부분에서 지금 정말 성장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올해 있었던 WNBA가 있고 케이틀 클락을 이제 제일 앞세워서 성장한 WNBA가 있고 이제 올해 이제 또 새로 창단한 게 여자 소프트볼 리그가 다시 부활했어요. 코로나 때 이제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만들어지고 또 이제 야구 리그도 나오고 이런 부분 생각하면 그들만의 리그 다시 한번 어디선가 뭐 또 재개봉할 수도 있고 특히 또 그런 영화도 있죠. 그 여자 야구 선수를 이제 주연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올해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같이 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영화 그들만의 리그는 3.5점, 4점 정도 저희가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어, 뭐 이게 해외 영화이긴 합니다만 해외 야구 중에서도 흔치 않은 주제인 또 여자 야구를 주제로 한 영화이기도 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때 고증을 충분히 잘 해낸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 역시 여자 야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야구소녀 보고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화는요. 손흥님이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또 고트 영화를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어떤 영화죠? 사실 여기 지금 오늘 방송에 참여 중인 뿐만 아니라 뭐 야구 공작소의 모든 공작원들이 이 영화를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빵형,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입니다. 머니볼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메이저리그 팀 운영에 세이버 매트릭스를 적용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스토리는 뭐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대충 아실 거라 생각하고 영화 자체를 접근하면 진짜 마냥 프런트의 이야기만 담은 게 아니라 빌리빈 단장의 이야기처럼 뭐 각각의 인물들, 그러니까 실제 실존하는 선수들의 감정 같은 부분들까지 다뤄서 기록 설명 같은 것들도 저는 솔직히 그렇게 숫자랑 친하지는 않은데 스포자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재밌게 봤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머니볼 영화 하면은 뭐 스토리 자체라던가 뭐 오클랜드 이야기 그리고 뭐 세이버 매트릭스 이야기는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라서 어, 저도 뭐 재밌게 보긴 했지만 근데 저는 사실 영화적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머니볼은 사실 실화 바탕의 영화기는 하지만 사실 원작은 논픽션 개념의 일종의 경영학 서적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그 해당 책의 글을 영화화한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머니볼 영화인데 나름 이 영화가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이라던가 뭔가 나무주연상급이라던가 그런 다양한 부분에 이제 노미네이트 될 만큼 굉장히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은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이 영화가 1억 야,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화는 성공을 한 거죠. 적자를 보지 않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무래도 영화가 야구 영화다 보니까 야구가 인기 있는 그런 나라에서만 흥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대만, 뭐 호주, 한국 이렇게 네. 정말 야구 자체를 좀 즐기는 그런 나라들에서만 좀 이게 손익분기점을 넘긴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 TMI로 이제 영화 작 중에서 이제 빌리빈 단장이 이제 본인들의 선수 수급을 위해서 이제 선수 목록을 이렇게 쫙 리스트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KBO로 활동했던 다양한 외국인 용병 선수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뭐 여기 명단을 보면 브랜든 나이트, 클리프 브룸바, 브래드 토마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야. 흔히 봤던 그런 선수들이 리스트업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고증을 잘 살펴보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원작인 책에서는 그 우리 흔히 아는 그 송승준 선수 있잖아요. 그 송승준 선수가 오, 이제 메이저리그 이제 도전을 했던 그 시기가 있는데 네. 그때 송승준 선수의 이름 또한 언급이 된다고 해요. 책에서는. 근데 영화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이제 책에서는 이제 빌리빈이 트레이드를 시도하려고 이제 카드를 이제 여러 가지를 맞추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보스턴의 유망주였던 송승준이 언급했다고 한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발음이 어려워서 뭐 송송이라는 이름으로 발음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소개된 영화 중에 제가 유일하게 본 작품이 이 머니볼인데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꼽는 명장면이라고 한다면 음 그 마블 주연으로 또 나오는 그 스타로드로 나오는 크리스 프랫이 음, 이제 해티버그 역으로 나와서 이제 오클랜드 20연승을 확정짓는 끝내기 홈런이었나요? 네. 그 홈런을 음,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5점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패널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 이 영화도 한번 별점을 매겨 볼까요? 이제 선웅님부터. 저도 이 숫자랑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머니볼은 재미있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일단 평점은 5.0 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만점은 조금 아닌 것 같고 한 4점 정도 주고 싶은데 일단 저는 영화 자체는 내용은 좀 좋았으나 저는 좀 너무 잔잔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음, 잔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가. 음, 그래서 네. 좀 잔잔한 느낌이 있어서 어 나름대로 그래도 좀 그런 픽션이 들어간 영화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높은 점수는 주지 못하지만 뭐 5점까지는 주지 못하겠지만 일단 4점 정도 주고 싶고 근데 나름대로 영화의 작품성이나 이런 거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뛰어났고 또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다뤘던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고 또 저는 실제로 이 영화를 재밌게 봐서 이제 올해로 이제 그 오클랜드의 홈구장인 콜리세움이 이제 다른 이제 오클랜드가 라스베가스로 이제 이전을 시도하면서 이제 못 쓰게 됐지만 저는 이 콜리세움을 이제 작년에 가봤어요. 작년에 가기 아, 전에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갔거든요. 근데 네네. 네. 그래서 뭔가 좀 나름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갔을 때. 이 영화의 그쵸. 내용과 이게 와닿았던 것 같고, 실제로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그 콜리세움의 홍구장의 뭐 전경이라던가, 뭐 그 분위기를 진짜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그냥 그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오히려 뭔가 그 콜리세움 자체가 오래된 구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성을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일종의 야구 여행의 한 획을 그어준 영화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싶네요. 음, 사실 뭐 작년에 봤으면 저 영화 안에서 나오는 그 오클랜드와는 완전 다른 다르긴 하죠. 팀이고 분위기도 완전 그럴 텐데 아우 먹칠이네 나고 저는 4점을 주고 싶고요. 사실 영화를 이게 사실 최근에 오클랜드를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보면 사실 좀 답답해요. 예, 최근에 오클랜드도 답답하고 영화 안에 있는 오클랜드가 참 어떻게 뭔가 저렇게 머리 잘 써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었는데라는 아쉬움도 많이 음, 들죠. 예, 그런 게 막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배제를 할 수가 없어서 과거에 봤을 때는 사실 5점을 줬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좀 뭐 하이라이트 같은 거 다시 보니까 뭔가 오클랜드가 결국 저런 야구 해가지고 뭐 재미없어진 게 아닐까? 재미없어지고 뭐 팬도 적어지고 뭐좀 인기도 못 끌고 그런 게 아닐까 약간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떠나서 사실 영화는 아까 이제 또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얘는 42보다 더 평탄해요. 진짜 뭐 중간에 음. 좀 뭐 갈등 막 튀어오르는 게 이제 빌리벤이 그 저기 클럽하우스 와서 깽판 치는 거? 그 정도 말고는 정말 그쵸. 네. 조용조용하죠. 그리고 이 영화도 야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아이,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정말, 정말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야구에 인기 있는 국가들에 한해서 이 영화가 흥행을 끌었던 이유가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는 되게 좋아요. 연기 정말 잘 돼 있고, 그쵸. 재밌었던 영화입니다. 뭐, 저는 그래서 4점 주겠습니다. 네. 이 영화 역시 아까 제키 로빈슨의
전기 영화였던 42와 더불어서 굉장히 높은 평점을 받은 영화고요. 뭐 청취자분들도 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보셨겠지만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42와 함께 저희가 또 강추드리는 영화니까요.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 국내 작품들에 이어서 오늘은 해외 작품들까지 다양한 야구 영화들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작품 중에 각자 베스트 작품 하나 고르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PD님부터 국내외 영화 중에 야구 영화 중에 네. 본인이 가장 베스트로 꼽는 영화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무조건 루키입니다. 비비 모리스. 여러분 꼭 보셔야 오케이. 합니다. 저 또한 어릴 때 그 메이저리그든 KBO든 그 마운드에서 공 한 번 던지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 영화가 저의 마음과 심정을 대변해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린이의 입장에선 그렇고 또 어른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나이가 들었을 때 새로운 것을 좀 도전할 수 있다라고 그 좀 응원의 문구를 담은 영화가 아닐까라고 좀 의미를 부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 나이가 드신 좀 성인분들도 뭔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는데 좀 망설이고 계시다 하면 이 영화를 좀 시청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응원을 얻을 수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어서 저는 더 루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서동님도 베스트 작품 하나 골라주시죠. 저는 42를 고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요 근 몇 년 들어서 그 마블도 그렇고 약간 PC 영화들이 조금 이제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네. PC 영화들을 보면서 PC가 약간 묻은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 어거지로 넣는다, 이거를. 그러면서 약간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42 같은 경우에는 딱 제키 로빈슨의 그 전기 영화였으니까, 제키 로빈슨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흐름을 보아오면서, 이런 게 진짜 흑인들의 인권 관련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좀 더 설득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인종차별 관련해서도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제 야구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확실히 이 영화는 기념비적인 영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42를 저는 뽑고 싶습니다. 금강님도 베스트 작품 골라주시죠. 또 사실 42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42가 단순하게 어떤 제키 로빈슨의 일화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상황 그리고 어떤 뭐 사실 브랜치 리키라는 단장 저는 사실 42에서 제키 로빈슨도 당연히 뭐 중요하지만 브랜치 리키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 보거든요. 그 영화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모습이 되게 그러니까 야구라는 아이템을 떠나서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봉합하고 어떤 그 사회를 이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이라는 점에서도 되게 볼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베스트 작품 두 분이 42를 골라주셨고 또 PD님은 루키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국내 영화 감독님들이 또 서운하실 테니까 저는 퍼펙트 게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게임이 정말 멋있는 작품인 이유가 뭐냐면 그 조승우 배우의 연기가 정말 네. 최동원 선수의 약간 재림을 보는 듯한 그런 투구폼을 완벽히 따라했었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어, 퍼펙트 게임을 베스트 작품으로 꼽으면서 오늘 오늘 또 저희 영화 같은 기념비적인 방송이었잖아요. 600회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600회인데. 앞으로 600회, 700회, 제가 볼 땐 네. 1000회까지 야자수가 영원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나름 600회라는 기념비적인 방송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을 만들면서 어, 잘 만들었을까 하는 좀 나름의 걱정이나 죄송스러움도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야자수 PD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음, 네, 저희는 방송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새로운 주제 601회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뭐 1회 때부터 계속 챙겨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오늘 600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 항상 언제든지 월요일, 목요일마다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찾아올 테니까요. 청취자분들이 또 실망하지 않는 그런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권호섭 PD님, 김선홍님, 그리고 이금강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